네,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임금의 이제 법률적인 보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곧 이제 임금은 근로자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 뭐죠? 우리나라는 원이죠, 원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직접 지불의 원칙. 그 근로자에게 임금 반드시 이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단체 등 협약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에게 임금 지급은 불가하고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직접 양도인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민사소송이라든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임금이 압류된 경우. 선언법에 의해서 해상 근로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해서 그리고 처분권이 없는 사자, 곧 이제 비서, 배우자와 같은 신분권에 대한 임금 지급 인정.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로 본인이 계좌에 입금을 허용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전액 지불의 원칙.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제 없이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법령이라든지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공제가 가능해요. 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유니온샵, 우리 이제 노동조합에서 유니온샵이라고 하는 제도들, 또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체크오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 이제 학자금, 대출금, 주택자금, 융자금 등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라서 임금에서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통화 지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 곧 현금이 아닌 회사의 제품 등의 현물 급여, 현재 강제 통용력이 없는 어음, 수표 등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특별한 규정들이 있다라면은 통화 이외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성과 지급 수단으로 지급하는 주식, 우리 사주제와 같은 것도 있죠. 주식은 임금이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 지급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다. 자, 네 번째로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일정한 기일을 정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임금 수당 기타에 준하는 정기 지불 원칙의 적용 제외 대상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곧 이거는 이제 취업 규칙과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임금 지급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임금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이 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지불받아야 하는 임금 채권에는 임금은 물론 채권적 성격을 지닌 금전, 급부 청구권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퇴직금, 재보상금, 휴업수당,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임금 청구권들이 임금 채권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금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 제도가 있는데요. 퇴직금 우선 변제,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그리고 이제 재해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를 합니다. 자, 이러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한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권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것들? 퇴직금, 임금, 재해, 보상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해줘야 돼요. 왜? 근로자들의 생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임금 채권 우선 변제제도는요, 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에 의해서 압류되어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일반 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인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또는 이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채권자 하면은 누가 가장 큰 채권자로 역할합니까? 은행이죠, 은행. 이 은행들보다도 먼저 근로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자, 다음으로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 자, 근로기준법에서 우리 이제 어떤 의미들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우리 지금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가산급여, 곧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된다. 그 주중이죠. 그래서 또 야간은 어때요? 100%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도산 파산 시 임금 지급에 관련된 것은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규정이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채권자의 채권, 조세, 공과금보다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이 세금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휴업 시 임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들 있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을 할 때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곧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사정으로 이제 휴업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단절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란 얘기예요. 고용관계를 단절이라고 했을 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휴업인 상태에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최저임금제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가? 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했었죠. 다 있지 않다. 최저임금제도가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어 있냐?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곧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1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결정 과정에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의 최하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서 저임금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제로 시행이 된 것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 제정 공포와 함께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실시가 되어졌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이제 근로자에게 대해서 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실시로 인해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이 되어지면
효과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시키고 생활 안정과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서 노동 생산성이 이바지한다. 세 번째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향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영 합리화를 꾀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제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목적은 사회 정책적 목적, 경제적인 목적, 그리고 산업 정책적인 목적들이 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은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사업장이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최저임금에서도 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과잉이 됐을 때 최저임금 이하의 성과를 창출하는 피고용인의 고용을 회피를 한다는 것이죠. 곧 실업률이 나타나는 거죠.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최저임금은 인건비 인상을 초래를 해가지고 기업은 제품 가격을 연쇄 인상하게 되어서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곧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똑같이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각 나라마다 최저임금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하죠. 공통적으로 전 지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나 뭐 중국과 같은 나라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그리고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기업별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적용하는 원칙들이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최저임금액이 일본의 5대 도시 최저임금액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일본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도 지금 10,000원 안 넘어요. 우리나라 10,000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 전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 퇴치, 그리고 기업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제품 시장에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노동 조건 개선에 따른 근로 의욕 고취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도별 최저 임금액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지금 이제 2020년이잖아요. 10년 전 볼까요? 10년 전에 4,110원, 거의 2배 넘게 올랐죠. 그죠? 2배 넘게. 2배 넘게 올랐어요. 2배 넘게. 그래서 지금 현재 8,590원. 총 2007년에 12.3%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요. 2008년, 그래서 이제 2010년 굉장히 낮았고, 대략 한 5에서 한 7%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2018년부터 16.4%, 바로 지금 현 정부에서 주장한 이 최저임금 10,000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대폭적인 인상을 했죠. 대폭적인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도 10.9%, 그래서 6,000원대였는데 8,000원대로 2년 새에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이 최저임금액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2019년에 최저임금액이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20년에 적용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그래서 올해 8,000
590원. 월 급여로 따지면 179만 5,310원이 안 되면 뭐다?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벗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사용자는 이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4주간을 평균해서 한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설정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설정 의무나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은 좀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잠시 뒤에 좀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퇴직급여제도는요, 예전엔 퇴직금이라고만 했어요. 일시불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퇴직급여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퇴직금에 대해서 기업이 은행에 적립을 하는 급여제도라고 하는 퇴직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두 가지예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자,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미리 주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퇴직급여제도는 두 가지,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내가 퇴직을 하잖아요. 뭐 65세 퇴직을 65세 내가 1년에 한 달, 뭐 30년을 일했어요. 그러면은 얼마치를 받아야 될까요? 30년을 일했어요. 일하면은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일분의 이상의 평균 임금이에요. 자,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제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이 중간에 도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은행에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퇴직금에 대해서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연금, 확정기여, 그리고 개인 퇴직연금 제도로 해서 이렇게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의 종류로는 법정 퇴직금이 있어요. 법정 퇴직금. 그래서 사용자가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아까 얘기한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 일정 금액 이상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후에 매월 받을 거야, 아니면 매년 받을 거야, 이것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우리 이제 연봉제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연봉제는 연 단위로 개인 능력과 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봉제는 종업원의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해서 계약에 의해서 연간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해가지고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연봉제는 직무급이나 연공급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정적으로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동기부여형 임금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용되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연봉제는 임금 지급의 일종이면서 동시에 능력주의 임금 체계의 일환입니다.
즉 연 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시급제, 월급제와 같은 일종의 임금 지급 형태이지만 업무 수행 능력의 평가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직능급과 같은 능력주의 임금 체계이며 내용상으로는 직무급과 성과급의 절충 형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임금 제도는 연공급제입니다. 연공급. 자, 그래서 연공급 체계에서는 연령, 성, 학력 등을 이제 중요해서 이제 많이 봤죠. 특히 이제 근속 연수. 그래서 이제 개인의 능력, 직무의 성격, 공헌도, 경영 성과 등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것이 연공급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자, 이제 이와는 이제 반대로 성과 연봉제는 말 그대로 이제 성과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를 두어서 임금 지급을 하는 방식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제와 성과 연봉제는 의미상 차이가 없으나 기본 연봉을 포함하는 이유로 성과 연봉 포함하는 연봉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 임금 탄력성을 이유로 성과 연봉제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달성한 성과만큼 임금을 지급함으로 임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자, 이러한 이제 성과 연봉제가 노동 강도를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근로자를 개별화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비판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연봉제로 인해서 근로자들 간에 경쟁이 심화하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이제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로자의 지위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지적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널리 확산이 된 것이 이제 연봉제라고 하는 어떤 이제 임금 지급에 대한 체계 제도인데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자리를 잡게 됐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연공 임금에 대한 이제 반성과 이제 능력주의를 지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 결정이 이제는 연령, 근속연수, 학력 등이 속인적 요소가 아니라 속인적 요소에 의해서 집단적 획일적으로 배분되는 현재와 같은 연공급 체계로는 고부가가치 고생산성을 유인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곧 연봉제의 도입은 개개인의 성과와 업적에 따라서 급여가 연계되는 개인별 급여 관리 체제로 바꾸어서 개인들의 동기 유발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직 경쟁력 제고를 강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임금 저인건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연봉제는 개별 성과급적인 성격의 임금 제도이기 때문에 기여도가 큰 이제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계층에 고임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더 큰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기업 전체적으로는 저인건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임금, 저인건비 정책을 추진하는데 연봉제를 도입을 했고, 세 번째로 개인주의적 지향에서 대응과 노동시장에서 이제 유연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뭐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곧 상황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선진국,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 서구에서는 개인주의 풍토가 만연함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해마다 저하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노동조합의 구심력이 약화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개인이 얼마나 임금 인상이 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연봉제 도입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화죠. 그리고 이제 기업도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 이제 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제 전통적인 폐쇄적인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인사 제도가 이제 점점 이제 그 기조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이 이제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무한 경쟁, 곧 적자 생존의 신질서에 적응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이 기업 성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능력주의 인사관리 경향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제 연봉제가 이제 도입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연간 임금 단위로 임금을 계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적으로 개개인의 성과,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노동 시간과 이제 노동량을 임금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업종이나 생산직이나 육성 단계에는 근로자 계층에는 연봉제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연봉제를 도입해야 되는 산업이 또 따로 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일 중심의 철저한 능력주의로 확립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곧 전문직화의 진전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전문직화의 어떤 진전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곧 서구에서 합리주의에 기초한 장점도 많지만 반대로 동양적 사고의 기초는 우리 시각에서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연봉제에 대한 이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연봉 서열에 의한 임금 수준을 결정으로서 이제 생산성과 연계되지 못한 불합리한 조직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졌었어요. 그러니까는 고비용 저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었죠. 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생산성 저하라든지 경쟁력 악화로 지적되어져 온 온정주의적인 조직 문화에서 이제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사혁신 전략으로 개인의 역량 및 직무 성과와 연계해서 지급하는 연봉제의 구축이 추진되고 지금 현재 이제 계속 도입이 되어지고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조직 내의 임금의 투명성 확보와 건강한 경쟁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나 우리 이제 이러한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어지면 평가에 대한 어떤 이제 불신이에요. 평가. 인사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평가에 대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어떤 불신과 업무 실적에 치중한 업무 성과 위주의 보상체계로 인해서 구성원들의 불필요한 경쟁, 위화감, 그래서 팀워크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실적 향상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각각 조직에 적합한 제도가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조직이 연봉제를 한다는 것은 도입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연봉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따른 반발이 오히려 그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의 문화를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연봉제 도입을 할 때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안들은 취업 규칙, 곧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노사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취업 규칙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단체 협약이죠. 단체 협약 내에 취업 규칙을 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호봉제, 연금급제의 임금제도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표의 동의가 또한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복리후생제도,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에게 이제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권, 보상보험,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질병보험, 연금, 고용보험 등.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988년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우리 이제 1977년. 우리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제 2008년. 자, 그리고 고용보험 1995년. 산재보험이 이제 가장 빠르죠. 1964년. 1964년.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고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그래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자, 건강보험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무원,
교직원을 임용하는 채용하는 사업장. 거의 대부분 다 모든 사업장이죠. 자,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와 우리 이제 기업 가입자가 또 이제 또 나뉘어져 있고요.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그래서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들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산재보험은요,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 2천만 원 이상,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1인 사업장인 경우 있어요. 1인 사업장인 경우는 내가 근로자이고 내가 대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산재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있고 사업자의 신분, 사용자의 신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됩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그 사업장의 대표자가 그 이후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에 따른 어떤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복리후생제도죠. 복리후생제도는 이제 선택적인 복리후생제도. 우리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복리후생제도를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일정한 금액의 한도를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은 이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메인 DC가 있고, 우리가 이제 각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학교 식당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학교 식당에 가면은 내가 돈가스 먹을 거야. 그런데 돈가스를 먹되 거기에 이제 부과되어지는 어떤 반찬들이 있죠. 그것은 그 식당 내에 공통적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건데, 뭐 국이 있다든지, 밥이 있다든지, 빵이 있다든지, 또는 김치가 있다든지. 나는 돈가스 먹을 거야. 그 대신 난 빵으로 먹을 거야? 아니면은 밥으로 먹을 거야? 김치를 먹을 거야? 아니면은 단무지를 먹을 거야? 이것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카페테리아식 이제 요생 정책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세 가지로 선택 항목 추가형과 모듈 선택형, 소비 개정형인데요. 선택 항목 추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종업원들이 최소한의 복리후생 항목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종업원들 개개인에게 부여된 일정 점수를 요거를 이제 한도 내에서 공통 항목의 수의 범위를 증가시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이제 선택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서 이게 이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해외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선택 항목 추가형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듈 선택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복리후생 제도의 조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모듈을. 그래서 이제 패키지, 모듈 또는 패키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복리후생 총 비용의 합계를 이제 모듈 간에 이제 차이가 없고, 이제 중국 식당에서 가격은 일정하면서 사전에 여러 개의 정해놓은 코스를 선택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코스 요리가 있잖아요. 코스 요리가 얼마야? A 코스 5만원, B 코스 6만원, C 코스 7만원,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패키지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을 이제 뜻하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소비 계정형은 이제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이제 복리 지원 금액과 개별 종업원이 각출한 금액을 종업원이 개인 복리 계좌에 예치를 하거나 전체적으로 일정 금액을 제시해서 회사가 제시하거나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선택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또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소비 계정형과 같이 이제 만드는 하나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이제 선택적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이런 거죠. 콘도 여행권 있잖아요. 요즘 뭐 이제 호캉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캉스. 그럼 이거 얼마?
우리 회사에서 단체로 사놓은 거예요. 뭐 몇백 개, 뭐 1000개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여기 하나의 가격이 얼마야? 그럼 이것에 내가 이제 내 계좌에 들어오는 복리지원금이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내가 모자라 다른 것들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내 돈을 더 보태가지고 사서 복리후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이 나왔는데요. 유한 킴벌리의 이제 임금제도입니다. 유한 킴벌리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인사 부분에서 성공한 기업으로 이제 뽑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구조조정 없이 종업원들이 이제 고용부장이 되어졌었어요. 이 당시에 교대제 도입으로 해고 없이 턴어라운드를 완수해가지고 이제 경영진에 대한 어떤 신뢰 구축들을 이제 하게 되어졌고요. 임금 체계 같은 경우에는 평생 고용보장 온전적 성격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기능직의 직원들이 이제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해서 개별화와 차별화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한마디로 2조 3교대, 2조 4교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대 제도 그리고 이제 교대하는 어떤 파트 타임이 있죠. 요것을 변화를 줌으로써 근로자들이 오히려 고용보장이 되어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제 쉬는 시간이 이제 휴식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대제는 그대로지만 뭐 막교대도 있고 뭐 3교대도 있고 뭐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뭐 이것을 이제 교대제도와 이제 변화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휴식 시간을 늘려가고 이 휴식 시간을 가지고 휴게 시간이라든지 휴식 시간을 가지고 오히려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훈련을 함으로써 오히려 생산성이 150% 이상 오른 기업이 바로 이렇게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한 킴벌리의 이제 임금 제도 다른 기업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